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지 이제 33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공항의 활주로에 남겨진 여객기 잔해들은 참사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선 하루 종일 여객기 잔해와 유류품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망 179명,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참사입니다. 여러 추정들만 있을 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전남 무안공항청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공항청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샌 유족들은 사고 수습을 기다리며 이제 이틀째 밤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무안에서 진행하는 뉴스룸은 유족들의 목소리로 문을 열겠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모두 수습됐지만 아직도 내 가족인지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이 많습니다. 참사의 충격도 큰 상황에서 유족들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은진 기자입니다. 유가족들은 뜬 눈으로 공항을 지켰습니다. 어제 모든 사망자 179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신원 확인 작업은 밤 사이에도 계속됐습니다. 신원 확인된 명단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불린 141명 희생자 유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 시신을 확인하고 오열했습니다. 38명은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문 등으로 신원 확인을 마친 희생자들과 달리 워낙 훼손 정도가 심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따로 떨어진 그런 우리는 시신 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분리된 저 사체가 많습니다. 그게 606편입니다.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남은 가족들 것과 하나하나 대조 분석해야 하는데 최소 열흘 이상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가족 신원조차 확인받지 못한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움켜쥐고 사고가 난 활주로로 뛰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도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시신 인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신이 훼손됐다고 하는데 100의 몇 프로만 있는지 10%인지 30%인지 50%인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지 또 나머지 몸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습을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어제는 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서 장례가 가능할 정도로 온전한 시신은 179구 중 불과 5구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시 인력을 20명으로 늘리고 최대한 빠르게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시신 인도도 늦어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희생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검안서를 작성할 검사부터 법의관까지 모두 부족했던 탓입니다. 결국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야 정부는 뒤늦게 검시 인력을 늘렸습니다. 유족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죽은 가족의 이름이 불려지길 기다리는 유족들은 그 이름에 다시 무너집니다. 이상입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반나절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유족들은 가족들의 신원조차 듣질 못했습니다. 78년생입니다. 저희가 바로 명단은요 바로 붙이고 기다리던 마음은 다시 울음으로 바뀝니다. 혹시라도 가족의 이름을 부를까봐 공항 2층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수차례 당국에 신원 확인을 재촉했지만 오늘까지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검안실로 가려던 유족들 수십 명은 2시간 넘게 버스에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참사 당일인 어제 현장에 파견된 법의관은 5명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추가 파견을 요청한 뒤에야 새벽에 5명이 더 추가되는 등 검시 인력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법의 조사관이 11명이고 검시 조사관이 9명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검시 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체 검안서를 작성할 검사도 어제는 2명뿐이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에야 뒤늦게 충원됐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참사 당시 큰 폭발은 가족의 신원을 확인하기조차 어렵게 했습니다. JTBC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니 신원 확인은 단계에 따라 절차를 거치는데 유품과 지문 그리고 DNA 검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족이 모두 희생자일 경우에는 친척의 DNA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 당국은 희생자 179명 중 일부의 신원만 확인했습니다. 외관을 보거나 유품 등으로 특정하고 지문 감식으로 이뤄진 겁니다. 사망자 중 14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33명은 DNA 분석 및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많이 훼손됐거나 지문 등록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는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DNA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알 수 없습니다. 사체 훼손이 심하고 분리된 부분이 많습니다. 무려 600구를 DNA 감정을 하려면 산술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로 안 되고 열흘이 걸린다, 열흘. 600건을 전부 다 완료를 해야 이게 누구 거고 이게 누구 거고 이게 맞춰집니다. 특히 일가족이 사고를 당한 경우 희생자의 신원은 친가나 외가의 DNA 채취가 필요합니다. 유족들하고 유족 입에서 저희 샘플을 채취한다든지 또는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해갖고 DNA 검사를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원 확인이 거의 다 될 거라 조심스레 예측했습니다. 대구 지하철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먼저 예상을 하고요. 탑승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경찰은 이와 함께 치아를 통해서도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각 희생자 유족들이 있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합동 분향소가 공항청사에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자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분향소는 지금 꾸려지고 있습니까? 아직 설치가 시작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공항 1층에 마련되는 것까지는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여행객들이 오가는 일상적인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합동분향소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1층 어디가 될지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비교적 공간에 여유가 있는 이곳 중앙 어딘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희생자가 나온 곳이 이곳 무안국제공항이기 때문에 분향소를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마련해달라는 건 유가족 들이 쭉 해오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오후에 그게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요, 이곳 공항 1층에도 유가족들 위한 쉼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노란색 텐트입니다. 그 옆으로는요, 자원봉사자들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가져온 이렇게 빵이라든지 커피, 물, 라면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또 공항 곳곳에는 의료 지원 또 심리 상담 위한 부스도 세워졌습니다. 제 옆을 보시면 흰색 텐트가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운영이 마감이 됐습니다만 DNA 채취실입니다. 여기에서 DNA를 채취해서요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신원 확인이 안 된 게 28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깐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일주일 기다려야 될지 어쩔지도 모르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며칠 기다려야 될지 기약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유족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가족들의 신원 확인인데요. 언제쯤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밤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사망자 179명이 이곳 무안국제공항 임시영안실에 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8명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어젯밤에도 신원 확인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모습도 저희 취재진이 지켜봤습니다. 이건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부축하고 다독이며 가족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정부 관계자가 보이면 붙잡고 묻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알려드릴까요? 확인된 사람이라도 먼저 이렇게 알려드려야 머리가 중요하죠. 확인된 사망자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부터 공항에서 가족들 소식을 기다린 이들은 밤이 되어도 자리를 비우지 못합니다. 명단은 조금씩 늘어갑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가족들의 눈은 부어올라 가라앉지 않습니다. 명단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은 무엇인지, 성별은 어떻게 됐는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합니다. 한 명 이름이 불리고 이를 확인할 때마다 다시 모두가 울었습니다. 사망자 신원 확인을 했지만 아직 절차는 남았습니다. 신원 확인이 됐는데 가족이 가서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못 가고 무한정 기다려요. 계속 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저희 조카예요. 사고 이틀째 아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탑승객은 20명이 넘습니다. 지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가족과 DNA 대조를 해야 합니다. 이틀째 밤이 됐지만 가족들 누구도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답답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원이 확인돼도 장례 절차를 위해선 시신 인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 역시 더디죠. 시신 인도는 언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검시 검안을 해야만 시신 인도가 가능한 건데 일단 검안까지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신원 확인은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비행기에 탔던 내 가족이 정말로 사망을 했다. 이걸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훼손된 정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갖춰서 검시 검안을 하고 그 이후에야 시신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검시 검안이 생각보다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서 유가족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겠지만요. 검안하겠다고 명단을 불러서 버스에 탔는데 45분을 기다리기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잠깐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 이제 인도 가능한 5분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신을 검안하라는 안내를 받으면 여기는 지금 1층인데요. 2층에 있는 1번 게이트 앞에서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활주로 근처까지 이동해서 임시 영안실에서 검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10분쯤 전에 6시쯤에도 사망자 8명에 대한 신원 확인해라, 검안해라 라는 안내를 받고 유가족 30명 정도가 버스에 타서 출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인도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많은 유가족들은 이곳에서 밤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태국에서 추억을 남기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우리나라 땅을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한 아버지는 딸이 생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공항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아버지 전재영 씨는 딸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공항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얘가 이제 제일 위에예요. 나한테도 과일하고 뭐 고기하고 이렇게 갖다 주고. 전 씨는 얼마 전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 평소 딸과 나누던 메시지들이 지워졌다고 했습니다. 남은 건 새해 달력을 챙겨놓겠다던 대화 4줄 뿐. 아버지는 이 마지막 대화를 읽고 또 읽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화기 고장나서 내가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다 날아가 버렸죠. 남은 사진도 딸이 생전에 메신저 프로필에 올려뒀던 몇 장뿐입니다. 아직 50도 안 됐는데 지금 한참 이렇게 활동하고 그럴 나이란 말이에요. 한 20분 울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식사 중에 소식을 듣고 놀란 마음을 아는 채 공항을 찾은 가족도 있습니다. 느닷없이 점심 먹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 여기에 이 비행기를 탑승했다는 거야. 생전에 여행사를 운영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 최근에 들어서야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대리운전도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소규모로 단위로 그러니까 아유 이제 좀
이제 살만하겠다, 먹고 살만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고 이틀 전엔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손녀딸 사진을 보고 좋아했던 할아버지는 여행이 끝나면 손녀를 보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손녀딸 그제 새벽에 났는데 새벽에 나서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시면 이제 손녀딸 얼굴 처음 볼 건데 손녀딸 얼굴도 못 봤지. JTBC 심가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떠내보낸 아버지도 있습니다. 부모님 같았던 형 부부를 동시에 잃은 동생까지 유족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슬픔과 절망이 배어 있습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간 형의 부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소식에 동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내가 그게요. 저도 이렇게 의기했고 형도 저를 많이 의기했구나. 그런데 이제 형이 이게 그래서. 형수의 신원 확인을 종일 기다리며 화도 내봤지만 돌아오는 건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가지고 안 되거든요. 만능 스포츠맨이었던 30대 아들은 결혼을 앞둔 약혼자와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꽁은 프로축구급이에요. 꽁차는 건 프로축구급이에요. 달리기도 잘하고 체력이 좋아. 늘 아빠를 생각해주는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뭐 필요해. 어디 나가면 옷 눈에 들은 거 있어. 아빠 사갖고 와서 입으라고. 졸업하기도 전에 대학에서 과장 다니가 지금 3년. 이제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불러보기 못해 못했어. 불러보기 못했어. 이름만 불러보기만 아들아밖에 못했어. 7남매 중 한 명인 동생의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6남매가 모두 공항에 달려왔습니다. 동생하고 엄마하고 딸이 어부하기로 나왔어요, 확인이. 근데 아빠가 안 나왔어요. 가족이니까 같이 데리고 가려고. 안 돼요. 가족이니까 기다렸지. 바라는 건 단 하나, 가족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우리 살아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가족이. JTBC 정인아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순항하던 여객기가 우리 공항에 착륙 허가를 받고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9분이었습니다. 그 9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위해 저희가 3D 그래픽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181명을 태우고 방콕 수완나푼 공항을 떠난 여객기가 무안 국제공항에 들어선 시각은 29일 오전 8시 54분. 공항은 착륙 허가를 내립니다. 3분 뒤 활주로에 점점 가까워지는 여객기를 향해 공항 관제실은 다시 교신을 보냅니다. 날아드는 새떼를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박해집니다.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조류 충돌을 언급하며 복행을 통보합니다. 정상적인 착륙이 불가능하니 다시 날아오르겠다는 뜻입니다. 운항 도중 새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급선회한 여객기는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활주로 중간쯤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평소 같으면 바퀴로 내려앉았겠지만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합니다. 비행기 몸통을 직접 땅에 마찰시키는 방식의 비상 착륙입니다. 활주로 한 3분의 1 지점 중에 접지를 하고 내려앉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는 여객기 앞을 활주로 끝 콘크리트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착지 1분 만에 충돌했고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 착륙허가 9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원인으로 짚어볼 부분은 여객기가 부딪히며 폭발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입니다.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안테나, 로컬라이저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것만 없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저희 취재 결과
국토부 매뉴얼은 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동체에 착륙한 여객기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넘어 안전구역으로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습니다. 이 구조물 2,800m 활주로 끝단에서 264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흙더미로 둘러싸인 두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좌우 길이 58m, 높이는 4m 정도였습니다. 이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 안테나라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중앙선에 맞추도록 신호를 보내는 장비입니다. 둔덕을 쌓은 이유는 활주로와 수평 높이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테나 지지대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여야 하는데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단이 지난 뒤 지면이 낮아집니다. 둔덕을 쌓고 그 구조물을 올려서 활주로랑 같은 높이로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장애물이 생겼는데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안테나는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300에서 600m 사이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포장되어 있는 면이 다른 공항보다 런웨이 끝나고 나서 포장되어 있는 면이 짧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단한 구조물에 충돌해 여객기는 폭발했습니다. 지표에 안테나만 설치됐거나 구조물을 뚫고 갈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국토부는 비슷한 사례가 많다면서도 자세한 규정은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미국의 그 LA 공항이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올렸고 규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시설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안테나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내구성이 강한 콘크리트 위에 안테나 구조물을 세운 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 국제 표준 매뉴얼에도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부서지기 쉽게 지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조종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사고 여객기가 부딪힌 안테나 구조물의 내구성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Why is it so freaking robust? It's the first time actually I see this kind of the construction. The airplane was stopped by this concrete, reinforced concrete, just immediately. Just look how thick this wall really is. 외신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here's no answer as to why that lighting facility, which is a large piece of concrete equipment, is located exactly where it is.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가 제작한 매뉴얼입니다.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은 부서지기 쉽게 설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경량 구조물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충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 안전 운영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물체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안공항의 안테나 구조물은 관련 고시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더 튼튼하게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부적절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안전 가이드 컨셉에 좀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부분이잖아요.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을 다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뭐 소재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국내 규정하고 해외 규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안테나 구조물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우리나라 여객기가 로컬라이저와 충돌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다가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번 참사와 달리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이렇게 철골 위에 로컬라이저를 세운 덕분에 항공기가 그대로 뚫고 지나갈 수 있던 겁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기체의 왼쪽 날개가 뒤틀리듯 망가졌습니다. 옆으론 비상용 슬라이드가 내려와 있어 불시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2015년 4월 14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기상 악화로 활주로에 안착하지 못하고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습니다. 동체 일부가 망가지고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浮いてるんだと思って、浮いてる時にエンジンが停止したんだと思ったんですけど、一応着陸したっていう言葉を聞いて安心して。 혹시 모를 충돌 사고에 대비해 철골 위에 로컬라이저를 세운 덕분입니다. 항공기가 그대로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흙더미에 콘크리트를 심어 로컬라이저를 세운 무안국제공항과 대비됩니다. 최근까지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를 세웠던 미 해병대 미라마 기지는 관련 시설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활주로 안전 규칙에 맞춰 땅을 평평하게 고른 뒤 그 위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소재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몸통으로 착륙하는 동체 착륙이 위험하긴 하지만 이번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가 세계 각국의 동체 착륙 사례를 살펴보니 대부분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여객기가 날개와 동체가 바닥에 닿은 채 가까스로 착륙합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은 서둘러 탈출했고 잠시 후 기체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2016년 두바이 공항에서 벌어진 동체 착륙 사고였습니다. 창밖으로 풀밭이 보이고 착륙 순간 기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2019년 이륙 직후 갈매기떼와 부딪혀 엔진이 손상된 우랄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인근 옥수수밭에 동체 착륙했습니다. 233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호주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1년간 세계적으로 모두 321번의 동체 착륙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상자가 나온 경우는 7건, 2% 정도였습니다. 동체 착륙이 비상 상황에서만 이뤄지긴 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조종사가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불과 4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착륙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고 특별한 장애물이 없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거라 말합니다. 항공기가 접지 않은 지점이 활주로 끝단에서 가까운 쪽에 있었으면 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와 관련해 여러 지적과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오늘 이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안타까움 때문에 나오는 지적일 텐데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 만약 이 둔덕이 없었다면 피해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둔덕에 부딪히면서 이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이 둔덕에 의한 피해가 커졌다라는 점에는 맞는 얘기이고요. 네. 다만 이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이제 설비 때문에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오히려 감속이 되어서 네. 피해가 적었던 경우도 있어서 그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2015년 히로시마 사고를 저희가 방금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로컬라이저를 뚫고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이제 콘크리트 둔덕 처음 본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스페인에도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 로컬라이저 같은 설비는 주로는 이제 철골 구조물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을 때 쉽게 부러지거나 부서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위에 이제 설치되는 사례는 조금 드문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무안공항에서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제 보도한 것처럼 국토부 규정에도 활주로 주변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형태로 만들 것을 좀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국제 규격도 또 비슷합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고 권고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만들어둔 건 아무래도 이번 참사를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활주로 이탈 사고가 이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 내의 시설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충격이나 충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재료에 대해서 규제를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항이 만들어지는 여건에 따라서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이제 권고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지켜졌다면 좋았겠지만 하는 아쉬움은 진하게 남습니다. 네. 물론 이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냐, 뭐 이거는 또 계속해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국토부가 오늘 여수공항과 또 포항 경주공항에도 이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또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꿔나가야 하는 걸까요? 사실상 이번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공항의 어떤 설계 기준을 바꾼다는 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일일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안전 설계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체 결함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제주항공은 사고 여객기가 사고 이력이 전혀 없고 정비 문제도 없다고 단정해서 발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제주항공 발표와는 달리 사고 여객기는 3년 전 공항 활주로에서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비행을 강행했고 이 때문에 2억 원 넘는 벌금을 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제주항공은 사고가 난 비행기가 사고 이력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비행기는 그러면 사고 이력이 있었던 비행기인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김포공항 등을 관제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통계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동일 기체가 3년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2021년 2월 17일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을 향해 이륙하는 도중 동체꼬리가 활주로에 닿아 기체 일부가 손상된 겁니다. 당시 사고 항공기의 등록보호는 HL8088. 전날 전남 무안공항에서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179명의 사망자를 낸 바로 그 항공기입니다. 제주항공은 당시 비행기가 손상된 상태로 운행을 하다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냈습니다. 국토부가 비행기 일부분이 손상됐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건 안전규정 위반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 비행기는 3년 전에도 이륙하다가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어저께 그 제주항공은 사고 이력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 해명이 아닌지.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3년 전 사고는 너무 경미해서 항공법상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해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점검과 정비를 모두 완료한 후 정상 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동체 착륙을 선택했지만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결국 충돌과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속도를 줄여줄 핵심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착륙을 준비하는 여객기 날개입니다. 플랩이란 장치가 작동해 날개 뒷부분이 넓어집니다. 양력, 즉 뜨는 힘을 증가시켜 속도를 낮추려는 겁니다. 활주로에 내린 이후엔 날개 위 작은 패널들이 세워지며 또 다른 공기 저항을 만듭니다. 스피드 브레이크란 장치입니다.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한 필수 장치들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영상을 본 여러 조종사들은 플랩과 스피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랜딩기어 바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엔진 역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플랩과 스피드 브레이크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는 랜딩 기어 없이 비상 착륙을 할 땐 플랩을 40도로 설정해 최대치를 만들라고 안내할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속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5월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에 성공한 페덱스 화물기 역시 플랩을 최대치로 작동시킨 상태였습니다. 현직 여객기 기장은 엔진 고장으로 유압 시스템이 먹통이 돼 플랩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지만 대처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엔진 역추진이 작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엔진이 고장난 상황에서 역추진 작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부딪히면서 엔진 덮개가 열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속도가 왜 낮춰지지 않았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미국 보잉사가 만들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보잉사 여객기들의 기체 결함 사고가 잇따랐는데 이번 참사 역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잉사는 이번 참사 합동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미국 포틀랜드 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 5,000m 상공에서 벽체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있어야 할 나사가 빠져 있었던 사고기 보잉의 737 맥스는 이후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같은 계열인 737-800기종에서 아찔한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지난 4월 덴버 공항에서 이륙하던 사우스웨스트 여객기는 엔진 덮개가 찢겨 나갔고 한 달 뒤 세네갈에서도 여객기 날개에 불이 붙어 추락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보잉은 신뢰도에 또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 타임스는 보잉이 제조상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착륙 당시 사고기의 날개 덮개가 작동하지 않은 데다 랜딩 기어도 내리지 않고 동체 착륙해 기체 결함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보잉은 이번 참사의 합동조사에 직접 참여합니다. 미 교통안전위원회 또 제작사 총 4분이 오늘 저녁에 도착하면은 합동 아마 조사를 좀 하실 겁니다. 일각에선 보잉이 자사에 유리하게 조사 결과를 이끌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2년 중국 보잉 737 여객기 추락 사고 합동조사에서 중국 측은 기체 결함으로 결론을 낸 반면 미국 측은 조종사의 5조종의 무게를 실어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동체 착륙, 왜 실패한 건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이 동체 착륙이 최대한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한 활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착륙 지점, 흔히 말하는 터치다운 존이라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터치다운 존. 네, 그래야 충분한 활주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착륙 각도, 이른바 글라이드 슬롭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와야지 안전하게 그 활주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멈출 수 있게 속도를 줄여서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3가지, 뭐 공간 확보, 각도, 속도 이렇게 3가지인데 이번 참사에선 이런 조건들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일단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게 조종사의 책임이다,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제가 아주 여러 명의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충족시킬 수 없었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였고요. 그걸 전제로 사고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고 당시 상황인데요. 웨이데이를 외치고 그리고 원래 진입하려던 방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서 통상 충분한 활주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터치다운 존을 벗어나서 지금은 착륙을 한 것으로 이제 국토부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을 국토부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9 방향의 그 3분의 1 지점 먼저 활주로 착지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활주로 끝을 이제 초과해서 이탈했습니다. 네, 이 여객기 기장, 이 조종사분이 경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걸로 보이죠? 네, 전문가들은 조종사로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추력이 있으면 추력을 이제
증가시켰다 뺐다 그러면서 터치다운 존도 정확하게 에이밍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터치다운 스피드도 조절할 수 있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글라이드 슬롭도 딱 조절해서 내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진에 추력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비행기에 사고 항공기에 충분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메이데이 이후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그 선의 각도를 가지고 선회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터치다운 존에 맞춰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륙 각도를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 완만한 각도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원리 지내왔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항공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바로 폭발하지 않고 완만하게 들어와서 밀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구조물에 부딪혔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이 터치다운 스피드? 그러니까 착륙 속도 역시도 엔진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엔진이 정상 작동을 했다면 충분한 거리와 고도로 선회를 해서 공항이 비상 상황을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벌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저쪽 그 항공기가 이렇게 짧게 선회를 했는데 이렇게 멀리 선회를 했다면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었겠죠. 이 공간에서 추력을 조절해서 속도도 줄이고 각도도 이렇게 줄여가면서 들어올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이유, 충분히 선회할 수가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는 게 이번 사고 조사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무한공항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에 제대로 대비하고 대처한 건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공항 근처에 겨울철새 서식지 4곳이 있고 그동안 비행 규모에 비해서 사고가 잦았던 만큼 조류 충돌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사고 몇 분 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제주항공 여객기입니다. 남성이 비행기를 가리키며 손짓을 합니다. 새떼와 너무 가까이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떼하고 비행기하고 만나고요. 딱 한 5분 정도 걸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0마리, 300마리 이상이에요. 작은 새가 아니고 뭐 청둥오리 같은.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가 꼽힙니다. 실제로 무안공항 주변에는 겨울철새 서식지 4곳이 있습니다. 공항과 가까운 현경면과 운남면에서만 약 10,000마리가 관찰됐습니다. 해안 지역에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12월과 1월이 그 10월, 11월에 비하면 가장 많은 새가 모여 있는 거는 인근 주민들은 평소 새 쫓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말합니다. 많이 지나다니지요, 시골이니까. 그 소리 나게 막 총 쏴고 밤낮으로 하대요. 취재진도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무안공항 바로 옆에 있는 철새 도래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도 새들이 먹이를 찾거나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선 지난 5년간 1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공상 그 조류 예방 활동하는 분이 지금 여기 4분 근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사건 당일날 2분이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 경고 역시 관제탑에서 눈으로 보고 비행기에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버드 스트라이크에 제대로 대비했는지 물었지만 무안공항 측은 현 상황에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공항 대처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고 직전 무안공항 관제탑은 조류 충돌 경보를 보냈는데 정작 공항 대처 인력인 조류 퇴치반은 이 상황 자체를 몰랐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또 정부는 사고 당일 조류 퇴치 근무자가 2명이었다고 밝혔는데 2명이 아니라 1명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9분 여객기 조종사는 조류와 충돌했다며 메이데이 비상선언을 외쳤습니다. 그보다 2분 전인 8시 57분 무안국제공항 관제탑 역시 조류 활동에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무안공항 조류 퇴치반은 이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를 쫓기 위한 출동도 없었습니다. 관제탑하고 연락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보고 있거든요. 저도 활동한 거를.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없었거든요. 새와의 충돌이 공항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벌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큰 머리의 적자 쪽에서 이미 벌써 저기 항공기하고 부딪혀가지고 쪽으로 왔다고 그 스테이션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비행 항로에 있는 톤머리 해수욕장은 공항에서 직선 거리로 1km 떨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겨울철 철새인 가창오리떼가 이곳에서 자주 목격됐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큰데 가창오리 같아요. 그 본 사람은 이제 떼지어서 엄청난 떼지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결국 공항 주변까지 관리해야 하는 공항 운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조류 퇴치를 위한 인력 부족도 논란인데 정부 발표와 달리 사고 당시 근무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안쪽에서 돌죠. 우리 4명이. 토요일에 1명씩 근무해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장에 1명, 사무실에 1명 근무한 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조류 충돌이 발생한 뒤 최후의 수단인 동체 착륙을 선택했는데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독수리와 충돌한 뒤에 동체 착륙을 했는데 당시 조종사는 무사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달랐던 건 1시간 동안 하늘에서 시간을 벌었다는 점, 활주로에 미리 대비를 해뒀다는 점 등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2022년 1월 4일 오전 11시 45분 충북 청주에서 이륙한 공군 F-35A 전투기가 갑자기 비상 착륙을 선포했습니다. 시속 900km로 비행하는 전투기 전면 흡기구에 독수리 한 마리가 충돌하면서 기체가 크게 손상된 겁니다. 당시 랜딩 기어 3개는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계기를 점검하니까 그 플라이트 컨트롤, 조종관하고 엔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모든 장비는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종사는 상공을 1시간 6분 동안 선회한 뒤 최후의 수단인 동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마찰열에 의한 화재나 폭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연료는 상공에서 선회하는 동안 버렸고 마찰로 인한 화재에 대비해 동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특수 거품도 활주로에 깔았습니다. 항공기가 이제 그 동체로 활주로에 닿다 보면은 마찰로 인해서 이제 화재나 또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재를 방지하는 폼을 활주로에다가 이제 깔고. 반면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메이데이, 즉 구조 요청을 보낸 지 불과 4분 만에 동체 착륙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기종은 연료 방출 기능이 없어 비상시 같은 구간을 회전하면서 연료를 태워야 하는데 상공 선회 없이 동체 착륙을 한 겁니다. 또 활주로에 닿으면 마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예정된 활주로로 진입을 못하고 반대 활주로로 긴급 착륙을 시도한 만큼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참사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족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청구한 겁니다. 현재 법원이 심사 중인데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이자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는 첫 시도입니다. 내란죄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공식 소통 창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자세히 발표한 것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에 포함된 내용이 많아 결정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언제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집행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줄지 또 내준다면 공수처가 바로 집행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나 소환 통보를 무시했기 때문에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통상 소환 통보는 3번 정도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3차 소환 통보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오늘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한남동 관저를 고려를 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 직권남용죄로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그러면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이 수사권 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체포영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 공지를 한다고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만약에 이 체포영장 발부를 받더라도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경호처의 공수처장 명의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경고하는 공문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무시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그제야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어느 수사기관에 권한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 변호인 선임계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어느 수사기관에 권한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죄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보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일선 현장의 군 관계자나 경찰에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했다는 등 여러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윤 변호사는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법상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법리 다툼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처럼 하려 했던 건지 많은 의문이 나왔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에서 그 단서를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란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다는 건데 조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건넸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쪽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걸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갖다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쪽지를 확보했고 여기엔 비상계엄 입법기구에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쪽지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0일 최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상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구상했다는 정황만으로도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임시입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국보위는 약 1년간 사실상의 거수기 입법부로 작동하며 신군부에서 요구하는 악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체포영장 청구. 잠시 뒤면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법원이 발부에 도장을 찍을지 그럼 공수처가 바로 체포하러 가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공수처가 이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 알리겠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고심을 굉장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결과가 예상됩니까? 네, 맞습니다. 123, 12.3 내란 사태의 정점인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직접 수사가 시험대에 오르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놓고 법원에서 첫 판단을 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번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군사 반란과 내란을 일으킨 뒤에 내란 수괴 혐의로 1995년에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는데요. 이번엔 현직 대통령이 대상자라서 이 영장을 두고도 공수처도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정사상 최초잖아요.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공수처는 이렇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명분을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3번 불렀는데 모두 불응을 했습니다. 이 불응한 것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 체포영장을 오늘 0시 자정에 청구했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언제 청구했는지까지 밝히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쨌든 0시에 청구를 한 만큼 오늘 밤 안에는 법원에서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이 체포영장은 빠르면 이 당일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보다 발부 조건이 까다로운 이 구속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이 예측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오늘 선임계와 이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공수처가 바로 체포하러 갑니까?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네, 발부되면 이 공수처가 포함된 이 공조본의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소재지가 확실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유효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저 진입을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가 되었었는데요. 공조부는 그동안 대통령 안가 등을 대상으로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이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체포영장은 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인 만큼 경호처의 반발이 더 거셀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조부는 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공조본에서는 일단 이 집행에 제한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일단 이 영장을 받아놓고 출석 요구를 재차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또 출석 요구를 해본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이 영장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 요구를 다시 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다시 할 수 있다. 스스로 나와봐라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체포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은 어느 쪽이든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각될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중요해집니다.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수사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취지 등으로 기각이 된다면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게 되지만 공수처가 키를 잡고 수사를 이어갈 수는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보완 수사나 재출석 요구 등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주한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란 사태 당시 서울 진입을 준비 중이던 특전사 후방부대가 또 있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전남의 11공수 여단인데 총으로 무장하고 모든 차량에 시동을 건 상태로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란 지시가 내려왔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새벽 5시까지 실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각 여단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직할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비롯해 1공수 여단이 국회로 들어갔고 3공수 여단은 과천 선관위로 향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동시에 각각 전북 익산과 충북 증평에 위치한 7공수, 13공수 여단에 대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7공수, 13공수 누가 동원 대기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전남 담양, 가장 후방에 위치한 11공수여단도 같은 시각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11공수 관계자는 JTBC에 계엄 당일 밤 11시 10분쯤 이미 자고 있던 장병들을 모두 기상시켜 방탄 조끼와 방탄 헬멧, 총기를 소지하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부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출동하기 위해 여단 내 대부분의 차량에 시동도 걸어뒀다고 했습니다. 입대한 지 수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일반 병사들도 예외 없이 총기류를 지급받고 대기했습니다. 밤새도록 켜둔 차량에 시동을 끈 건 새벽 5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3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샌 병사들은 대기가 해제된 뒤에도 품에 총을 끌어안고 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엄 해제가 선포된 뒤에도 출동 태세를 유지시켰던 셈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 사태 8일 전 전군에 집중 정신교육을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육 교재에는 가짜 평화를 주장하는 반국가 세력이 존재하고 이걸 명확히 인식해야 할 위협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전군의 정신전력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8일 전 일입니다.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제목으로 시작해 가장 멍청한 군인은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등 호전적인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북한 세습 체제의 문제점과 각종 도발을 언급하며 한시라도 빨리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에 의한 평화를 설명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가짜 평화를 주장하는 반국가 세력이 존재한다면서 군인으로서 명확히 인식해야 할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당시 군에 이 교육을 지시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선포를 앞두고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실시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반국가 세력을 지칭하고 비상계엄을 내렸잖아요. 계엄의 빌더 그리고 동요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국방부는 해당 교육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제작해 전파하는 참고 자료라면서 계엄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안 가결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현재는 이에 따라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인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자체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에서 별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안 가결 효력을 인정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대통령 대행 탄핵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게 됐습니다. 관건은 심리 순서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헌재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심리 순서와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전담 연구관 10명으로 TF가 꾸려져 있는데 회의 결과에 따라 재판 연구관들의 업무 분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재는 현행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참사 수습과 함께 내란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지 말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여야는 일단 참사 상황을 고려해 최 권한대행을 직접 압박하진 않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낮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 회의도 주재했는데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국무총리가 할 일입니다.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역 최대행에게 주어진 숙제는 참사 수습만이 아닙니다. 이틀 뒤인 1월 1일까지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일 정례 국무회의는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참사 이후 공세 수위를 낮췄습니다. 거부권 행사 등은 다 국무회의에서 하는 조치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일단 참사 수습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시한을 따로 두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임명 보류를 요구하던 국민의힘도 공개 압박은 거뒀습니다. 다만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최대한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식 임명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특정 현안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을 끼친 데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다시 참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참사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를 낸 제주항공의 문제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정비가 소홀하지도 운항이 무리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만 당장 참사 다음 날인 오늘 새벽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다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랜딩 기어 문제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패널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벌어진 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6시 30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했습니다. 16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륙 20여 분쯤 후 기장은 승객들에게 여객기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바로 랜딩 기어 이상이었습니다.
오전 7시쯤 끝내 여객기는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륙 직후에 이렇게 랜딩 기어에 이상이 있다는 시그널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제주항공 내부 공지입니다. 랜딩 기어 수동 스위치 패널 뚜껑을 잘 닫으라는 당부입니다. 랜딩 기어가 올라오지 않아 회항했다는 겁니다. 해당 항공기는 참사 사고기와 동일 기종으로 비상시에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수동 스위치 패널은 조종실 바닥에 있는데 누군가 점검 차원에서 열어보고 닫았지만 제대로 닫지 않은 겁니다. 닫힘 센서가 인식하지 못할 경우 이륙 후에 랜딩 기어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전날 큰 사고가 있어서 더 꼼꼼하게 점검하려다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회항 중에는 작동이 정상화됐다며 안전 운항을 위해 회항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공사 여객기의 사고가 반복되면서 탑승객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절대로 무리한 운항이 아니었다는 제주항공의 주장과 달리 제주항공은 지난해 정비 문제로 출발이 늦어진 횟수가 국내 항공사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무리하게 정비 시간을 줄이고 운항에 계속 투입한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조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측은 사고 여객기가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운항이라고 할 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고요.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정비 제때 철저히 하고 있고.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사 11곳 중 정비 문제로 출발이 지연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943편이 정비를 이유로 출발이 늦어졌는데 이는 운행 횟수가 1.5배 많은 대한항공보다도 더 많은 횟수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저가 항공사와 비교해봐도 지연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휴식 시간이나 정비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운항 편수 스케줄을 짤 때 지금은 너무 전체가 너무 급해요. 거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지. 사고가 난 비행기 역시 사고 전 이틀 동안 6개국을 13번 비행했습니다. 비행과 비행 사이 공항에 머문 시간은 평균 1시간 10분에 불과했습니다.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비에 쓴 시간은 규정 시간 28분을 겨우 넘긴 30분 정도에 그칠 걸로 추정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기장은 평소에도 저비용 항공 정비사들이 정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대부분이 이번에 사고가 난 보잉 737 시리즈입니다. 41대 중 39대가 그런데 이미 외국에서는 같은 기종 여객기가 여러 고장 문제를 겪고 있죠. 결국 우리 국토부도 이 기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B737-800 기종입니다. 40m 길이에 좌석은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양측에 3개씩 놓여 있습니다. 한 번에 189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데 사고 당시엔 승객 175명을 비롯해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생존자는 비행기의 꼬리 측 승무원 구역에 앉아있던 2명뿐입니다. 보잉사의 737 시리즈 중 국제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렸는데 국내에서도 101대가 운영 중입니다. 중단거리 비행에 특화된 터라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 39대를 보유했고 티웨이와 진에어 등 대부분 저가 항공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기종은 국내에 도입된 이후 8건의 사고 또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객기 특성상 위급한 상황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는 경우 화재나 폭발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급히 연료를 공중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종엔 이 같은 연료 방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오늘 정부는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총 101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잉사 관계자 2명도 오늘 저녁 입국해 정부와 함께 사고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제주항공 운항 시간은 한 달 평균 418시간으로 다른 저가 항공사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한 현직 정비사는 저희 JTBC에 비행기 그라운드 타임, 그러니까 비행기가 땅에 머무는 시간이 현저히 적다며 이러면 부품 노후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주항공이 모 회사 격인 애경그룹의 매출 상당 부분을 내고 있는 만큼 무리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들의 평균 가동 시간입니다. 3분기 보고서를 보면 한 달 평균 418시간 운항한 걸로 나옵니다. 대한항공 355시간, 아시아나 335시간보다 많게는 80시간 가까이 깁니다.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과 진에어도 40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사고 여객기 역시 참사 직전 하루 동안에만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태국 등 4개 국가를 오가는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무리한 일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무리한 운항이라고 할 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고요.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정비 제때 철저히 하고 있고. 하지만 저가 항공 업계 관계자 얘긴 다릅니다. 한 현직 정비사는 JTBC에 비행기 그라운드 타임, 즉 땅에 머무는 시간이 현저히 적다며 문제가 발생해도 비행 시간에 맞춰 수리하고 수리하자마자 곧바로 비행을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랜딩 기어나 유압 장치 등 부품 노후화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주항공 항공기 평균 기령도 타 항공사에 비해 높습니다. 일각에선 제주항공 모회사 격인 애경그룹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제주항공 매출은 애경그룹 내 1, 2위를 다툴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항공 지분을 담보로 대출도 받은 상태인데 제주항공이 실적을 내야 그룹 재무 상황도 안정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1,700억 원 역대 최대 수익을 내며 국내선 운항 편수나 여객수에서 저가항공 1위로 올라섰습니다. 국토부는 무리한 일정으로 가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점검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유선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제주항공 관련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제주항공이 오늘 한 브리핑 내용 중에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죠? 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도 랜딩 기어 문제로 회항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륙 직후에 랜딩 기어에 이상이 있다는 시그널이 접수가 됐고요. 해당 편 기장님은 우리 지상에 있는 정비 통제 센터와 교신을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정상 작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편 기장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회항에서 점검을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랜딩 기어 문제로 회항은 했지만 문제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네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랜딩 기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네. 또 이제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정상 작동이 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였는지, 정비 문제인지, 기체 문제인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실제로 정상 작동이 됐던 건지 이런 것들은 항공 운항사인 제주항공이 스스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장이 더 안전하기 위해서 회항을 결정했다고 말한 부분도 사실은 그냥 운행해도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회항했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사고 조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기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기 점검은 언제 받으신 건가요?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항공기에 사전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매뉴얼에 따랐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게 이번 사고 조사의 핵심인데 기체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단정해서 말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제주항공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브리핑에서는 이 공항 쪽 문제도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국토부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활주로 끝단에서 251m 정도 이격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단 면밀히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51m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끝단까지 264m가 떨어진 곳에 로컬라이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활주로보다 낮아서 저희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내리막으로 그리긴 했지만 네. 이제 중간 부분은 어떻게 지형이 돼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활주로 끝부분과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둔덕을 세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렇게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어 두는 것이 적절했는가? 항공기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해서 여기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이것을 단단한 구조물이 아닌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구조물이 있었다면 아니면 구조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또 전문가도 뭐 자세히 따져봤죠. 무항공항 스스로도 이 활주로 주변에 단단한 구조물을 두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정황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무안군이 직접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상의 항공기가 랜딩 기어 이상으로 활주로를 이제 이탈을 해서 건물 외벽과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안전훈련을 했다라고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영상은 이제 로컬라이저 둔덕이나 구조물에 부딪혔다 이 상황을 그대로 만든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활주로 가까이에 단단한 외벽이 있으면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항에서 좀 더 약한 구조물로 교체를 미리 해두거나 거리를 좀 더 띄워뒀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또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제주항공을 타려다가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 때문에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있었지만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앞섰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사고 여파가 가시지 않은 오늘 김포공항 제주항공 수속 창구는 한산했습니다. 제주항공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여행의 설렘보단 불안이 앞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똑같은 기종이 똑같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들어서 아무래도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뭔가 하루 차이로 뭔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가족이나 친구들도 다 취소하라고 할 정도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사고가 난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을 타고 말레이시아로 가려 했던 윤모 씨는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무안 출발 제주항공 패키지 예약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그냥 취소했어요. 네, 아무래도 신경 쓰여가지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씨처럼 예약을 취소했다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까지 예약한 승객은 수수료 없이 취소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사들도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패키지 상품은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취소수료 부과 없이 그렇게 면제해서 취소를 진행해드리고 있고 현재는 그 대체 상품을 좀 안내해서 예약 전환을 좀. 제주항공은 사고 이후 오늘 오후까지 평소보다 많은 국내선 3만 3천 건, 국제선 3만 4천 건의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번 참사로 모두가 깊은 슬픔에 빠진 가운데 어젯밤 서울 여의도에서는 불꽃 축제가 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들은 여기가 대체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 맞느냐고 되물으며 비판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한 시민이 산책길에서 찍어 올린 영상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소식으로 모두가 침울했던 12월의 마지막 일요일, 한강 하늘 위엔 형형색색 불꽃이 터졌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하고 현대해양레저가 주최한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된 겁니다. 소셜미디어엔 분노의 글이 줄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할 말을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 측은 관광업계가 어렵다 보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딴 항의에 서울시도 입장을 냈습니다.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꽃쇼를 강행했다며 해당 업체에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참담한 슬픔 속에 연말 연시에 집중됐던 공연과 행사는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가수들은 애도를 표하며 콘서트를 뒤로 미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예정됐던 해맞이 행사도 멈춰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1,500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내일 열기로 했던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시민들이 응원봉 대신 추모의 촛불과 검은 리본을 단 채 집회에 참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조수입니다. 네, 이곳 전남 무안에는 이제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여객기 잔해가 남아있는 활주로를 중심으로는 조명이 켜져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곳 근처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 지금도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은 조명을 환하게 켠 채 야간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항공기가 담벼락과 충돌한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제 뒤로 항공기 꼬리 부분이 검게 그을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만 하루가 훌쩍 넘게 지났지만 이곳엔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곳에서 작업을 지켜봤는데요. 오늘 현장 상황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비행기 동체 근처에서 군인과 경찰관,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수색경까지 동원해 풀숲 사이사이를 샅샅이 살펴봅니다. 사고 여파로 곳곳에 흩어진 희생자들의 유류품 찾는 작업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100m 넘게 떨어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공항 외곽에 처진 담장 안으로 각종 잔해들이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먼저 항공기 좌석이 보이고요. 또 승객들이 보던 잡지도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빨간색과 노란색 깃발로 표시도 해뒀습니다. 추모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국화꽃 2송이와 함께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길 기도하겠다는 추모의 메시지도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유가족들은 현장을 찾아 왜 나오지 못하느냐며 오열했습니다. 언제쯤 가족의 유품이 남아 찾을 수 있냐 물었지만 소방대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밤부터 계속 지금 작업을 했고요. 오늘 또 경찰하고 같이 군부대와 같이요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룬 유족들은 가족들의 물건이 하나라도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이게 전화기 고장나서 내가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다 날아가 버렸죠. 내일도 희생자들 유류품 찾는 작업은 계속됩니다. 네, 오늘 낮의 상황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밤부터는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됩니까? 네, 소방당국은 일단 공항 외벽 넘어 풀숲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고 충격이 워낙 커서 많은 시신이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상황이라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보다 빠른 신원 확인을 위해 동체 내부와 주변에 시신 일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희생자들이 남긴 유류품 수색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찾기 위해 이곳 현장은 당분간 보존될 예정입니다. 네, 방금 말했듯이 사고 원인도 매우 중요한데요. 참사 현장에서 확보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를 수거해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보냈습니다. 다만 비행 기록 장치 일부가 파손된 상태라 데이터가 제대로 남아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블랙박스 손상이 심할 경우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보내 블랙박스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블랙박스 분석에만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관제탑 교신 자료를 수집하고 무안공항 관제사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사고 조사를 위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 관계자 등도 오늘 저녁 입국합니다. 지금까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이번 참사의 생존자는 2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여객기의 꼬리 부분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JTBC가 당시 구조에 나선 출동대원을 찾아 긴박했던 구조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 명은 캐비닛에 깔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는 신고 1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 끝에선 화염과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일부 구조대는 사고 충격으로 떨어져 나간 꼬리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꼬리 입구 쪽엔 불이 붙어 있었고 안에선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을 끄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남성 한 명이 서 있었고
다른 여성은 쓰러진 캐비닛에 깔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 23분 남성 승무원을 먼저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9시 50분 유압 장비로 캐비닛을 치우고 여성 승무원을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여성 승무원은 의식이 있고 말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남성 승무원은 의식은 있었지만 충격이 심해 넋이 나간 상태였다고 당시 출동한 구조대원은 전했습니다. 충격 때문에 병원에 옮겨진 후에도 사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깨보니까 구조돼 있더라 이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시고 생존자 2명 모두 꼬리 부분에서 나오면서 후미 좌석이 더 안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미국 매체가 20건의 사고를 분석했더니 뒷좌석에 탔을 경우 생존율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어느 자리가 더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사고 당시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내용은 참사 진상 규명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2명의 관제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복항하는 과정에서 교신이 끊겼습니다. 국토부는 이 관제사들을 면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 조종사가 메이데이, 즉 조난 신호를 관제탑에 보낸 건 사고 4분 전인 오전 8시 59분. 관제사는 2분 뒤인 9시 1분쯤 19번 방향 활주로 진입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관제사는 사고 여객기의 착륙 유도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소통이 좀 원활치 않고 단절되고 그렇게 착지를 하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된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사 2명이 있었습니다. 관제사 경력은 5년 된 관제사, 그다음에 3.5년 된 관제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관제사들을 면담하고 관제 기록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이 어떤 교신을 주고받았는지, 왜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 19번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는지 등은 블랙박스 복구 내용 등을 종합해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무안공항의 경우 4명의 조류 퇴치 인력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면서 사고 당일 인원 배치와 활동 등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는 밤새 펜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편지를 들고 오늘 오후 JTBC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딸을 위해 쓴 편지를 기록해줬으면 좋겠다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78살 아버지는 이제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찌하라고 너만 먼저 떠났느냐. 이 좋은 세상에 너만 먼저 가버리면 엄마는 아빠는 가슴이 터지도록 아픈 줄 왜 몰랐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효녀였습니다. 모든 일에 관여했던 우리 딸,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줄까? 온몸으로 밀려오는 깊은 그리움의 아버지는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하늘나라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내기 바란다. 나이든 아버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우리 사위하고 같이 밤 1시에 우리 딸 시신을 확인하러 갔었어요. 그걸 보고 와서 잠이 안 와서 오늘 새벽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을 한번 적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바랄 수 있는 건 이제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꿈속에서 자주 만나면 좋겠다.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JTBC 이세연입니다. 황망하다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는 이 안타까운 죽음. 동료를 잃은 공무원들은 텅 빈 책상에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뭔가 이상해 참사 당시를 영상으로 찍은 식당 주인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입니다. 제일 먼저 출근하셔서 사무실 불 밝히던 과장님. 고인의 책상에는 동료들이 놓아둔 국화꽃과 손편지가 가득합니다. 군민을 가족처럼 일하는 좌우명도 그대로 붙어 있지만
이 화순군청 공무원은 끝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이곳 화순군청 소속 전직 공무원 4명, 현직 공무원 4명, 총 8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 화순군청사 옥상에는 추모의 뜻을 담아 저렇게 조기가 개양돼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직원들한테는 이제 큰 누나 같은 분이셨거든요. 직원들 뭐 애경사부터 시작해서 일상까지 다 세심하게 살펴주고 챙겨주시고. 커다란 전광판에도 사무실 출입문에도 황망하게 떠난 동료를 추모하는 표시가 붙었습니다. 계획했던 새해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는 길, 무안공항은 오는 1월 1일까지 폐쇄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 뒤로 사고 현장 활주로입니다. 저쪽 보시면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추정이 나오고 있는 제방형 언덕이 있습니다. 동체가 그대로 부딪힌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뒤로는 비행기 꼬리 부분이 저렇게 하얗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 과학수사 요원들이 흰색 보호 장비를 입고 남아있는 사망자 신체 일부분이나 유류품을 수색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179명 중 광주 시민만 81명. 일부러 시간을 내 무안공항 근처를 찾은 한 광주 시민은 인터뷰 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왜 일어났는가, 이게 진짜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사고 현장이 맨눈으로 보이는 한 음식점. 최초 목격자 이근영 씨는 하루가 지났지만 사고 당시가 생생합니다. 폭발하는 장면까지 계속 바라보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열기 같은 경우는 제 얼굴에 확 와닿는 게 그 사우나 문 열면은 열기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 열기는 느꼈거든요. 지금 사고 현장과 이 정도 거리에서 보신 건데? 네, 예. 그래서 저도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촬영한 장본인입니다. 저도 그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저 밤에 잠도 못 잤거든요. 눈만 감으면은 생각만 해도 네, 잠시만요. 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울컥해가지고 눈만 감으면은 그 장면이 생각나고 해가지고. 이 씨는 한간에 퍼지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선 꼭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작원이 뭐 일부러 사진을 노리고 찍었네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비행기가 제일 처음 목격했을 때부터 이상을 느꼈고 그거를 촬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아까 있었던 사고 지점 그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 공항 담벼락 훨씬 넘어서 도로를 건너서 이 숲풀까지 조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소방당국과 군당국이 협조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체육관엔 합동 분향소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을 찾은 유가족을 위한 식사 봉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여기 아직 1월 4일까지 그래서 소화를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농사를 끝내고 수능을 마치고 팔순 생일을 맞아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함께 떠났던 여행. 이 여행객들의 슬픈 도착을 온 국민이 함께 추모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네,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이가혁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이 기자, 이제 참사가 발생한 지 34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앞서 화성군청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한 군청에서만 전현직 공무원 8명이 희생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방문했을 때 정말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공무원들이 휴가를 맞아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그 국화꽃과 또 추모의 쪽지가 가득한 그 책상의 주인공은 아동복지, 또 노인복지, 또 청소년, 보육, 다문화 등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과장의 사무실에 갔을 때 막 출근한 그 직원들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슬픈 마음을 쪽지에 담아서 붙이고 또 꽃을 놓으면서 취재를 하는 저도 좀 슬픔을 감추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 한 명은 바로 내일이죠.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임을 하기로 한 공무원이었는데 역시 이번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동료 공무원들 말에 따르면 여행 다녀오면 우리 식사나 한번 하자 이렇게 메신저로 인사를 나눴는데 그게 마지막이 됐다라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전남교육청 소속 사무관 5명 또 광주 기아차 공장에 있는 직원과 가족 등 5명인데요. 역시 이렇게 한 직장에서 여러 희생자들이 나오면서 출근한 오늘 월요일 각 소속 직장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동료를 잃은 그 슬픔들이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희생자들이 이 참사 직전에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가 되고 있죠? 예, 하나씩 취재진에게 공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또 4살 손자가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다는 한 가족의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뒤에 어제 오전 10시 43분 아들에게 아들 내일 오지 오늘 방콕에서 온 여객기가 무안에서 추락했다 연락해 주세요라고 조금은 서툰 그런 글씨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메시지를 읽어야 이 말풍선 옆에 있는 숫자 1이 사라지지만 계속 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희생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사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건요. 아들과 며느리 또 6살 손자를 잃은 한 가족의 메신저 내용입니다. 사고 여객기를 타기 전에 탑승자인 아들이 가족 전체 대화방에서 우린 오늘 밤에 돌아갑니다. 엄마도 경주 잘 갔나? 라고 안부를 물었고요. 어머니가 조심히 와. 엄청 추워.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들은 네, 내일 연락할게. 라고 했지만 잘 도착했다는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카카오톡 메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기내에 있던 탑승자가 새가 날개에 끼어서 착륙을 못하는 중이다라고 가족에게 보낸 내용인데요.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묻자 탑승자는 방금이라면서 유언을 해야 하나라고 답을 합니다.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59분에 기장이 메이데이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1분 뒤에 보내진 카카오톡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기내 승객에게도 뭔가 돌발 상황이 안내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추정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앞서 그 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 사라지지 않은 숫자 1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유족을 위로하는 움직임들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그 분향소 앞에서 시민단체가 급식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그 국회 앞 탄핵 집회 때 선결제 문화가 굉장히 돋보였잖아요. 그런데 이곳 무안공항에도 선결제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공항 2층에 있는 카페인데요. 저희가 영상을 오후에 촬영을 했습니다. 카페 봉사자 및 유가족은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드시길 바랍니다. 선결제 됐다 이런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카페 점주는 결제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 다만 익명의 시민이 아메리카노 100잔, 카페라떼 100잔을 유가족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선결제를 해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참혹한 참사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들이 이어지고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JTBC는 이곳 전남 무안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참사의 원인 규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겨울 날씨치고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세미 한파는 없겠고요. 새해 첫날을 포함해 연초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과 충북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눈비가 이어지겠고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 대구는 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과 광주는 6도로 오늘보다는 춥겠지만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과 모레에는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179분.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친구, 또 든든한 등료였을 그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런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